저는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리하게 지금 조정이 얼마까지 올 거지? 얼마나 깊은 조정일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어차피 훨씬 더 시간이 지나 보면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내가 천천히 한번 잘 모아가 보자. 막상 내가 조정이 오면 살려고 생각했는데 조정이니까 어때요? 무섭죠. 네, 결국 일단 더 기다려보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투자 원칙이 아니에요. 코스닥이냐 아니냐보다는 코스닥 안에서도 여전히 좋은 종목은 있다. 야 코스피 가니까 코스닥에 꼭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스닥 안에서도 글로벌 흐름의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을 들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도 못 살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사실 그동안 들어온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눈앞에서 쫙 빠져나가니까 하루만도 아프죠. 네, 너무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 일단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몇 달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어떤 국가가 샀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보면 공식적으로 이게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산 외국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계 자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편이고 영국이나 케이만군들을 비롯해서 뭔가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이런 세력들이 되게 많이 샀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게 2배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가. 그러면 단기 수익률이 장기도 아니고 한두 달 수익률이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사실 충분히 제가 볼 땐 차익 실현에 나설 만하다. 왜냐면 이제 그들은 우리처럼 무조건 계속 들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가 됐으면 자동으로 끊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일단은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서 한 몇 주간을 바라보면 나름대로 조금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대비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라든가 정말 거대한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서 올라간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조금 훼손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유동성이 훼손되려면 어떻게 되면 훼손이 될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간단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겠죠. 내려가던 국채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뭐냐? 트럼프 여러분도 알고 계신 아이파라고 하죠. IEEPA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이 일단 11월 5일 첫 심리가 열려요. 그러니까 첫 심리가 열린다는 얘기는 11월 5일에 이제 트럼프가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다 얘기를 하면 아마 몇 주 안에 그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 만약에 혹시 트럼프 당신은 관세를 부과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판결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걸렸던 수백조에 달하는 그 관세를 다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 중에서 품목 관세 예를 들어서 뭐 철강에 얼마 부과했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에 얼마 부과했어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무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금리 측면에서 야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한데 그동안 관세를 걷어서 나름대로 재정 적자를 보충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걷었던 돈을 또 주게 되면 재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 미국 재정에 문제가 있나 봐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판결 결과가 과연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올 것이냐 아닐 거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나왔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그냥 많이 오른 겁니다. 올랐는데 단기 투자 성향이 있는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뭐 2배나 올랐는데 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서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잡음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팔고 보자라는 것들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의원님도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도 주셨지만, 야 2조나 팔았어라고 하는데 산 건 그럼 1조 2천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2배 번 거 판 거니까. 그러니까 판 금액에 너무 그럴 게 아니라 많이 벌어서 그 금액이 불어서 판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정도 돌았던 게 나가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네. 외국인이 선물이 3개월이 아직도 매도가 한 3조 4천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매도도 있지만, 그럼 선물을 미리 매도해놓고 선물 열심히 때리면 선물 따라가서 여기서 돈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선물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선물이 지금 며칠째 계속 매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매매 동향을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땐 해지 성향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면 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선물을 매도해놓고 이렇게 팔았을 때 지수가 좀 내리면 사실 선물에서도 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팔 때 큰 손해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둘 다 방향성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냥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상적인 일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며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큰 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놈의 100포인트, 사실은 오를 때도 100포인트였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빠질 때도 그냥 10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퍼센트로 봐야죠. 그렇죠? 퍼센트가 얼마나 됐느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포인트로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야 되는데 겁먹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고. 그래서 퍼센트로 보시라.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도 높은 거죠. 뭐 하루하루,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거의 한 달 내내 100포인트씩 올라댔는데 내리는 것도 그 정도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를 때 100포인트 올랐는데 내릴 때 10포인트 내리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최근엔 변동이 많이 커진 거고, 오를 때 내릴 때 변동이 좀 커졌다, 그 정도로 좀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현재 있는 상황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확대 해석해서 뭔가 방향성 요인으로 저는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신 시점에 적절한 질문은 아닐 수도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일에 인포맥스 라이브도 자주 보고 또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종종 보는 편인데, 가끔 보면은 나는 외국인이 뭐 1조, 2조 이상 팔면은 저는 조금 제 거 팔고 나갈 거예요 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기준점으로 잡고 움직이는 그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추세적이라면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성격이 단기 성격의 외국인들도 있고 장기 성격의 외국인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요즘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어느 날 2, 3조 팔았다 그 다음 날 또 5, 6천억, 7천억 계속 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도 제가 보기엔 뭔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 의미는 있는 게, 이거 뭔가 한두 달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팔고 나가는데 라는 시점이 되면 그건 제가 볼 땐 긴장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자체가 단기 성향의 외국인들이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대형주로 반도체만 해도 곱하기 2를 벌었는데 안 팔고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20년 넘게, 거의 30년간 외국인 패턴만도 분석해봤지만 단기 세력은 항상 이랬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달에 뒤져봤었을 때, 금감원에 올라오는 자료를 봤었을 때, 이게 단기 자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자금들도 뭔가 크게 이탈한 움직임이 보인다더라라고 하면 그건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는 어떻게 보이세요? 앞으로도 더 늘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신용융자와 관련한 잔고가 이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신용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증권사별로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해요. 예컨대
뭔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대형주라도 단기 급등을 하면 신용이 안 되더라고요. 또는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용융자 잔고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엔 이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게 정말 급등하면 정말 위험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단기 같은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했다 하면 신용이 안 돼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기존에 신용이 있던 분들이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뭔가 시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신용 잔고 가지고 지금 판단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얘기에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해주고 있잖아요. 많이 해주고 너무나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멀쩡히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아야 되는 게 몰리게 되면 실제 또 많이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그러면 또 다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약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거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가 저도 왕왕 보거든요. 네. 최근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게 큰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장기적으로 여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런 매물이 나올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이 중요한 거지 사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도상의 문제인 거지 뭔가 방향성을 결정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큰 그림이 있다면 누군가는 싸게 사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되네. 그런 점들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40원에 또 근접해 가고 있는데 환율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참고로 해서 관전 포인트로 삼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물론 이제 지금 환율이 좋은 환율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제는 1,400원대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1,100원대, 1,200원대 환율은 사실상 이게 보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나 아니면 2000년대, 2010년대 중심으로 보면 지금 1,400, 400원대면 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달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수출이 안 돼서 달러가 안 들어왔을 경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위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곱하기 4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들 매매가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더 많은 미국 주식을 사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미국 주식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안 들어올 뿐인 거지 우린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를 봐보세요. 생각보다 커요. 지금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왜 미국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마스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한미 무역 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의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 돈을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달러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면 기업들이 달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도적으로도 한미 무역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200억 달러씩 이제는 미국에 보내야 되는 어쨌든 간에 날아가는 수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환율대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단순한 원화환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N달러 환율, 즉 엔화라든가 또는 위안화 달러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환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준만 놓고 이게 위기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히 큰 위험 신호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이 오면 주식을 사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또 많아요. 실제 이런 또 조정이 오게 되면은 못 사십니다. 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이익 추정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내년 PER로 보면 주식이 뭐 11배, 12배로 싸 보이긴 하는데 또 올해 기준으로 트레일링 PER로 보면은 한 20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싼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지금 주식 없는 분들 사시라고 혹시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없는 분들 기준으로 왜냐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일단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더라도 네. 사실 제가 능력이 미약해서 그런지 네. 단기적으로 얼만큼 조정이 올지 어디까지 올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사실 뭐 단기 조정이 오는 걸 저희들이 맞춘 적도 별로 없고 네. 실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올 한 5월인가 6월 정도 특히 6월 정도에 혹시 이런 관세 때문에 혹시 시장이 한번 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또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을 판단을 했었을 때 뭔가 내가 긴 흐름으로 보니까 정말 앞으로도 더 크게 많이 오를 거라는 그 종착점만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도 중간중간에 진짜 용가리 통뼈처럼 아 딱 이때가 조정이 올 거고 이 정도 올 겁니다라고 예상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강세장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세장 같은 경우는 실제 조정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 지나보면 악소리 나는 조정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매수 기회였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 거고 또 시장이 워낙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그렇죠? 그 조정폭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덜 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리하게 지금 조정이 얼마까지 올 거지? 그죠? 얼마나 깊은 조정일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어차피 훨씬 더 시간이 지나 보면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내가 천천히 한번 잘 모아가 보자.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지금 얼마나 오를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단기적으로 내가 용가리 통뼈처럼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꼬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막상 내가 조정이 오면 살려고 생각했는데 조정이니까 어때요? 무섭죠. 네, 결국 일단 더 기다려보자 누구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투자 원칙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의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만약에 맞췄다라면 우연인 거지 실력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좀 더 큰 그림이 여전히 건재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정이라는 게 오면 내가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였는지 길게 봐서 그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큰 그림은 건재한가요? 저는 많이 건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 없는 게 더 리스크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견조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이 없는 거는 엄청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긴 그림을 봤었을 땐 여전히 지금은 제가 볼 때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은 겁니다. 뭐 주식을 하는 분들 말고 원래 안 하던 분들이라도 장기적인 우리의 자산 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 내 자산 배분하에서 주식이 없는 거는 리스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 돈의 가치가 글로벌에도 마찬가지지만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을 들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도 못 살 거고 저 여러 가지도 못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돈이 휴지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집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어쨌든 현금이 들고 있는 게 옳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장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마지막에 여쭤보게 되는 질문이긴 한데 현금을 내가 들고 있는 건 일단 아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분배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그건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되게 달라요. 아마 우리 한의원도 아시지만 제가 이전에 그 업무도 했었어요. 네. 실제 우리나라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을 제가 많이 해주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내가 지금 써야 될 돈이 무엇이지? 그다음에 이 돈의 용도가 뭐지? 내 나이가 얼마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인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해는 예금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될 비중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위험 자산도 뭐 주식이냐 또는 해외냐 국내에 따라서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마다 너무 성향이 달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뭐 저희들이 위험을 안으라고 하면 그러면 뭐 북한처럼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은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요 있는 거 다 베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성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지 네. 사실 전체를 뒤져보면 한 90%는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보신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아는 위험만큼 수익도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안을 수 있지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쭤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슈별로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 최근에 좀 들떴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젠슨 왕이 와서 뭐 네. 엔비디아 GPU 공급이라든지 이런 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네.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통제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혜로 생각했던 게 뭐 좀 아닌 거 아니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종종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결국에는 저는 한국에 대한 GPU 수출은 결국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당장 내년에 주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있을 때 그 안에 순차적으로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일단은 그 측면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게 정말 큰 뉴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도 AI와 관련해서 뭔가 한 몫을 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공식적으로는 세계 3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워낙 넘사벽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외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저는 우리가 3위다 아니다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슨 왕이 한국 와서 우리한테 주는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젠슨 왕이 볼 때, 즉 엔비디아가 볼 때 한국을 그 테스트패드 시험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젠슨 왕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결국 이 AI로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고 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ES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앞으로 AI가 되게 좋아지긴 할 건데 AI로 돈 버는 건 결국 피지컬 AI야. 우리 표현으로 로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유럽에 갔더니 거기는 제조는 잘해.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너무 잘해. 근데 얘는 제조를 못해. 근데 글로벌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를 잘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피지컬 AI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그죠 그 실험을 한국을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사실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는 젠슨 왕이 그냥 한국이니까 26만 장을 준 게 아니라 이건 최우선 배정이에요. 다른 국가나 기업을 안 주면서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장 더더욱 중요한 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AI로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수출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한 5, 6% 정도 빠지고 지금 NXT 보니까 또 조금 더 빠지고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쫙 섰던 주식이 이렇게 5% 이상 조정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자르고 가는 일부라도 겨눈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막 극단적으로 이제 막 급격하게 예. 올라가고 예, 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2달 전만 해도 회사에서 팔라고 했던 종목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대표님 경험상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맞았던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은 이전의 경험하고 너무나도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 급락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10%씩 올라댔잖아요. 어저께 사실 하이닉스 10% 올랐죠. 그럼요. 뭐 매일 10%씩 오르고 5% 빠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과연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현재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사실 업체에 다니셨잖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근무하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근무할 때 뭘 하다 오셨나요? 아마 엔지니어셨을 거예요. 연구원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들까? 미세화할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능 개선을 할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열을 잡을까? 거기에 전 특화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건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알지 않으면 AI에 대한 거대한 시장에 대한 이 큰 흐름을 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최태원 회장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이 지금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AI가 변하고 있는데 너무 급변하고 있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당신들도 스스로도 판단이 안 난대요.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회장님들도 판단이 안 되는데 과연 엔지니어들은 그 공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단 한 군데에서도 앞으로 반도체가 되게 좋아질 거면 얘기를 못 했었던 거고 불과 우리가 서너 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정말 될 거냐 안 될 거냐 정말 이러다 골로 가는 건데 급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회장님께서 얘기 주신 우리가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얘기 주신 여러 가지는 뭐냐면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공정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내가 이걸 공급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을 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 측면에서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데 공급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르는 게 그죠? 아니 뭐 너희들 싫으면 사가지 마. 내가 더블 부르고 세 더블 부를 수도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도 못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닌 거고요. 그분들이 전공했던 거하고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를 하는 사람조차도 뭐 이런 일이 있어. 우리도 앞으로도 전망이 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의외의 어떤 그 환경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석 달 전부터 있었던 그 낸드 플래시의 부족, 그 다음에 급기야는 D램의 부족까지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더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D램을 비롯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강한 수요에 대응을 못한다. 대응을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 수요를 감당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내놓는 족족 다 팔린다는 얘기고 그것도 정상격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그들은 다 사갈 거다. 그럼 그만큼 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쨌든 수요가 솟구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그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아침에 일간지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서울경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나온 최태원 회장님의 발언이 너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엔지니어 측면에서 봐야 될 것과 주식 측면에서 봐야 될 건데 주식 측면에서 보는 건 그 신문이 오늘 요약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는지. 와 이런 거죠. 야 내가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지 당신들도 판단이 안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판단이 안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판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안 된다는 게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공급을 해줄 수가 없대요. 방법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내후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130조까지 늘었는데 올해 대비 이제 한 2배 반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2배 반 되는데 이제 추정치라는 건 결국 미래고 2달 전에도 몰랐던 게 이렇게 좋아졌으면 2달 후에도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2017년에도 서버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다가 18년에 고점 찍고 내려온 적도 있고 저는 AI를 엄청나게 믿는데 메모리라고 하는 산업은 사실 전체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메모리 비중이 40%고 나머지는 다 1%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에서 결국 우리는 지금 반도체랑 메모리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기업의 추정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직 엔비디아 그래서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6년 엔비디아 순이익하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오늘 그 서밋이 또 있었는데 네. 왜 메모리가 부족한지 자세하게 얘기해 메모리가 게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는 옛날에 18년, 17년 사이클에도 그랬었고 그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this time is different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존 템플턴 교수 얘기했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지금 제대로 확실하신지 다른지. 정말 기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추론이 되면서 지금 GPU의 이거보다도 메모리가 이걸 해주는 게 되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더 길게 보면 테슬라는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줄이고 있거든요. 쓰는 거를.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더 미래긴 아직도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에 꼭 토를 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압니다. 반대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개별적으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왜냐면 그 2017년하고는 상황이 이거는 그 상황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과정들은 이제 또 예. 인포맥스 라이브와 왜냐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저기 뭐 네. 제가 기술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디램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기술적으로 얘기하신 게 서밋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그 최태원 회장님이 나오셨던 그 서밋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램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생각보다 제 생각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한의원님께서 주신 게 사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건조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다 그럼요. 보니까 네. 의견도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것 같다. 또 그래도 마냥 가니까 좋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사실 좋을까요? 대통령이 원했던 건 핵잠수함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원래 대통령께서 그 미국 대통령한테 원했던 건 핵 원료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준 거죠. 그래서 일단 핵잠수함이 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나름대로 뭐 큰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핵 연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핵 연료가 우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핵 원료는 지금 러시아에서 거의 대부분 사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이 핵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도 우리 미국 대통령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핵을 농축할 원료를 농축할 수 있게 해달라, 재처리해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되면 핵잠수함은 저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허락했다라는 걸로 받아주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핵의 원료가 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원자로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우리가 우라늄이라는 걸 가지고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죠? 핵 반응을 통해서 연료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보면은요, 이 우라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라늄 235, 238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우라늄 238이라는 물질이 99.7%고 나머지 0.7%가 우라늄 235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핵 원료는 이 235예요. 이 0.7%밖에 없는 이 235가 핵분열하니까 정확하게 핵이라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면 그 안에서 중성자라는 걸 특히 이제 막 양성자한테 딱 때려주면 이게 둘로 쪼개지면서 그 쪼개지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그게 열이고 그 열을 통해서 물을 끓여서 발전하는 게 핵발전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235가 이게 쪼개질 때 중성자가 또 나오고 이게 또 양자를 때려주고 이게 막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0.7%밖에 없으니까 0.7% 가지고는 사실 핵 분열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최소한 4%까지 농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235, 238이 무게가 다르니까 이걸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서 막 빙글빙글 돌리면 무거운 녀석과 가벼운 녀석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벼운 235를 0.7이 아니라 이걸 4%까지 올리는 걸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자 핵계에서는
이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20% 이상을 고농축, 20% 이하를 저농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SMR은 19%까지 농축하는 걸 얘기해. 왜? 그래야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막 많이 이렇게 불을 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 4%까지 해서 쌓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걸 갖는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관련 그 회사들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그거는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글로벌들이 견제하는 건 뭐냐면 그게 20%가 넘었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재처리라는 걸 하면 우라늄 235, 238이 아니라 플루토늄 239g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나중에 그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20% 이하면 얘네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이상이면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보고 두고두고 이제 좀 포트 구성에 참고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되게 큰 내용이에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핵 원료를 만드는 게 세 국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네 번째 국가가 된다는 거고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인 거 보면 우리가 지금 핵 발전소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애들 말고 뭔가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그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의외로 레벨업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잠수함까지 있으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네. 조선소까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게 좀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코스닥 얘기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맞아요.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락 종목 수도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없었던 분들은 기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다른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순환매가 온 건지 일시적인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코스닥은 종목별로는 괜찮은 종목들이 많죠. 네. 근데 지수를 크게 올리기에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역부족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글로벌에서 뭔가 변화의 수혜주들은 그래도 꼽아보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냐 아니냐보다는 코스닥 안에서도 여전히 좋은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경제TV 나가서 ESS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ESS 아니라 그냥 2차 전지라고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그 당시에 ESS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주목을 해도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엄청나게 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보하면 뭐예요? 전기가 없으면 많이 허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이니 다 좋은데 LNG도 좋은데 언제 지어요? 그렇죠? 이거를 짓기 이전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괜찮은 분야가 아니겠느냐. ESS입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ESS 쪽 에너지 저장치 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가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 근데 하는 기업들이 사실 2차 전지랑 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그것도 하니까. 2차 전지죠, 뭐. 네, 2차 전지 중에 그렇잖아요. 일종인 활용하는 데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의 이 ESS 비중이 되게 현재 낮긴 낮거든요. 많이 낮죠. 그러면 이제 주식 우리는 회사를 보는 건 아니고 주식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점차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차 비중이 높은데 그 비중이 자꾸 줄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 분야가 점차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쪽에서 있었던 손해가 흔히 얘기해서 적자가 많이 개선이 될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뭐죠? 이득이 많이 나도 주가가 오르지만 적자가 줄어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개선만 봐요. 개선이냐 후퇴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개선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그 의미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S로도 충분히 개선이 나올 정도로 금방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좀 전환을 하잖아요. 원래는 네.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기로 했다가
이쪽에 대한 발전 수요가 되게 많으니 이쪽으로 전향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한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코스닥 사실은 반도체주 핵심으로 이제 코스피가 쫙 끌어올려갈 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셨었잖아요. 이제 뭐 다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겠지만 코스닥도 좀 함께 갈 수 있는 시장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사실 코스닥 상위 업종을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바이오죠, 사실. 예,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많이 올라가려면 조건이 뻔하죠. 바이오는 어차피 개별 플레이예요. 이건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좋으니까. 그런데 그 바이오가 좋을 게 꼭 삼성전자가 좋아야 될 좋은 건 아니다 보니 따로 노는 건데 그걸 마치 야 지수도 가는데 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볼 때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소부장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들이 있다라면 그때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코스피 가니까 코스닥에 꼭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스닥 안에서도 글로벌 흐름의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안에서 기업들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